안녕하세요, 여행지대 친구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안지리 여행을 떠나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해안지리 여행에서 우리가 해안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관과 그다음에 퇴적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관들에 대해서 구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물지리 여행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e're here, married. Nothing went wrong. Even my mother behaved herself. You set eyes on me for the first time. Hello. Hello? And I saw a man who wasn't wearing a jacket. Nonsense. Oh, yes. And trousers with a mend in the knee. Did you think then it was love at first sight? Marry that girl. What does his father do? You mean, is he working class or one of us? That's more or less what I mean. You don't seem quite as happy as you should. Something's bothering you, Flo. Come on, Flo, it's easy, just point and choose. Something about yourself. These men can enter through them. God's sake, Florence, how long have you been there? I thought I'd just... Asked you a question, damn it. Are you all right? I'm feeling rather sick. What is it, darling? Nothing. Flo, you can change your mind. I really have to go. We can never be happy. It's hopeless. Is it? 영화 잘 보셨나요? 방금 보신 영화는 채실비치에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영국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할리우드의 핫한 배우인 시얼사 로넌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이 채실비치는 실제 영국의 남부에 있는 해변입니다. 제가 여행지리 수업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영화가 바로 이 채실비치에서라는 영화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 영화의 포스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영국에서 제작한 포스터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영화 포스터, 트레일러 이런 거 진짜 잘 만드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 영화만큼은 영국에서 만든 포스터가 좀 더 이 영화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스터에서 두 연인이 걷고 있는 그 둘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 이 둘만의 공간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채실비치고, 그 다음에 위에 먹구름 낀 하늘이 이 두 연인의 앞날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해변이라고 했을 때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특히 이 두 연인에게는 해변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가장 후회됐던 그런 일이 벌어진 장소로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스토리만 보지 마시고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된 지형도 같이 본다면 이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안지리 여행은 해안 침식 경관과 해안 퇴적 경관을 즐기는 여행이에요. 그러면 해안의 침식, 해안에서 뭔가 깎여서 만들어진 경관들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밑에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밑에 보면 여기에 씨아치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씨아치. 우리가 보통 뭐 코끼리 바위 또는 공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씨아치고요. 그 다음에 해식 동굴. 식이라는 게 침식이니까 바다에 의해서 깎여서 이제 만들어진 동굴.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깎여가지고 요 가운데 부분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홀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돌기둥. 그 돌기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는 기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촛대바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 스택, 씨앗치, 해식동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침식 경관이 되고요. 그러면 해안에 침식시키는 그 요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파랑이라고 하는 건데, 파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해안 퇴적 경관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모래가 막 쌓여 있는, 방금 우리가 봤던 채실 비치, 영어로는 비치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공식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를 해수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빈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빈 그 그러니까 모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기둥같이 모래가 쌓이게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주, 주자는 기둥 주자예요. 그래서 모래가 쌓인 걸 우리가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래가 쌓여서 원래는 여기에 사주가 없었다면 바닷물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겠지만 사주가 앞으로 딱 막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게 쉽지 않은, 그래서 마치 호수처럼 형성되어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석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석호라든가 사주라든가 사빈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퇴적 경관이 되는데요. 이 퇴적을 시키는 주 요인은 얘도 마찬가지로 파랑이에요. 파랑의 작용에 의해서 모래가 운반이 돼서 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연안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안류라고 하는 거는 파도는 이렇게 해변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연안류는 해변과 평행하게 흐르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연안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안류와 파랑에 의해서 모래가 운반이 돼서 사빈이나 석주나 석호 같은 퇴적 경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여행할 거는 해안 침식 지역 먼저 볼게요. 해안 침식 지역의 대표적인 게 해식애, 해식동, 씨아치, 그리고 비슷한 거, 씨스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해식애 같은 경우는 바다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라고 하는 거는 절벽이라는 뜻이고요. 해식동도 바다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파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파랑이라는 말이 조금, 여기서 말하는 파랑은 블루가 아니야. 그 파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파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벽 또는 동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서양의 유명 화가인 쿠르베와 모네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둘 다 같은 장소예요. 여긴 어디냐면 프랑스의 에트르타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여행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봤던 장소 중에 가장 제 인생 장소, 나중에 꼭 다시 찾고 싶은 장소였던 그로 기억이 되는 곳이 바로 에트르타거든요.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가 느꼈던 그 감동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서양 쿠르베나 모네 말고도 많은 화가들이 여기를 배경으로 그림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에트르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안 침식 지형의 종합 선물 세트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에트르타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 바로 요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침식 지형은 바로 해식애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수직 절벽들이 있죠. 이게 바로 해식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네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곳, 꾸르베 그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여기가 지금 구멍이 뽕 뚫려 있는 해식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코끼리 코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치 모양의,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코끼리 바위 또는 공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씨아치고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보다가 아니라 바다, 그 다음에 씨아치, 이렇게 이게 바로 정식
그러니까 공식적인 학명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해안 단구라는 게 있는데 단자는 계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란 얘기인데 이 여기가 지금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근데 얘가 과거에는 뭐였냐면 여기 해수면에 해안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거지. 근데 땅이 융기하면서 위로 쭉 올라갔어. 그러면서 평탄하고 수직이고 다시 평탄하고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나타나요. 이거 우리가 해안 단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지금 여기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모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삐죽한 거 이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뭐냐면 씨 스택이에요. 우리가 촛대바위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런 시스텍, 씨앗치, 해식동, 해식애처럼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의 에트르타라고 하는, 또 가보고 싶네요. 바로 그 장소예요. 이번에는 해안에서 볼 수 있는 퇴적경관에 대해서 볼 건데요. 대표적인 건 바로 석호예요. 석호할 때 호는 호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호가 바로 경포호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경포호고요. 그 경포호의 현재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호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석호는요, 얘는 후빙기, 그러니까 기후 변동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얼음물이 녹잖아요. 그래서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상승하게 되면 해변의 낮은 부분들이 물에 잠기게 되잖아요. 잠기면서 골짜기의 일부가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만은 뭐냐면 우리가 해안이 있을 때 이렇게 굴곡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육지야. 육지면 바닷물이 안으로 쑥 들어온 게 바로 뭐냐면 만이고, 그다음에 땅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걸 뭐라고 하냐면 곧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바닷물이 안으로 수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올라오니까 이제는 골짜기까지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깊은 만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 만이 형성된 이후에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지. 공급이 되면서 만의 입구를 이렇게 쌓아요. 만의 입구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쌓이면서 모래의 기둥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둥은 새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기둥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 이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지. 막게 되면 뒤에 있는 그 물이 마치 호수처럼 고이게 되잖아.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석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류에 의해서 운반된 모래가 만의 입구를 막게 되면서 뒤에 호수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석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업 초반에 보여드렸던 채실비치 포스터예요. 지금 두 연인이 걸어가고 있는 여기가 바로 채실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채실비치는 굉장히 긴 그 해변인데 그 해변의 중간에 이제 사주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사주에 의해서 가로막히면서 바다와 분리돼서 만들어진 호수가 바로 석호인데 여기서 지금 두 연인이 걸어가고 있는 데가 채실비치의 일부라면 여기 안쪽에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요 막혀서 만들어진 석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실비치의 그 실제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거든요. 지금 해변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채실비치고요. 그 다음에 채실비치에 의해서 막혀서 만들어진 저 안쪽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호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석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해안 퇴적 지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해안 퇴적 지형의 두 번째는 사빈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는 해수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비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천에 의해서 공급된 토사가, 그러니까 하천은 침식 운반 퇴적작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자기가 운반한 흙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 하천에 의해서 운반된 흙들이 파도나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모래 퇴적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해운대 또는 저기
방금 봤던 경포 앞에 있는 경포대, 이런 데가 바로 대표적인 해안 퇴적 지형 사빈이 되는 거예요. 사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뭘로 이용을 하냐면 여름철에 이렇게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뻗어 있고 여기에 만들어진 이 해변의 모래는 그 주변에는 하천에서 공급된 토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를 쌓는 것은 파랑과 연안유의 작용에 의해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해안 퇴적 지형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갯벌이에요. 갯벌이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보다 더 가느다란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이 있어요. 둘 다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인데 모래가 쌓였기 때문에 모래 사자를 써서 사빈 또는 뭐 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은 갯벌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데 갯벌이 발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차가 크되 조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수간만의 차이, 다시 얘기하면 밀물일 때와 그 다음에 썰물일 때의 높이 차이를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땅이 있었을 때 밀물일 때는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때는 밀물 때, 그다음에 썰물일 때는 밀물일 때는 오고 썰물일 때는 빠져나가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랬을 때 밀물과 썰물의 요 높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수간만의 차이, 줄여서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차가 큰 지역 일수록 갯벌이 잘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도가 너무 세면 쌓여있던 물질들이 다 바다로 끌려 나간단 말이야. 근데 파랑이 약하면 그 하천에 의해서 운반된 그런 점토 같은 미세한 흙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파랑이 약하려면 어디여야 되냐면 앞에 뻥 뚫린 게 아니라 만이나 섬으로 뭔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막혀 있는 곳, 그런 곳의 해안에 바로 갯벌이라는 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갯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차가 커야 되고, 두 번째 파랑이 약해야 되고, 세 번째 앞에 만이나 섬 같은 장애물이 많은 곳에 발달하는 것이 바로 갯벌이에요. 갯벌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멋있죠. 우리나라 갯벌은요,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한때는 우리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육지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간척 사업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생태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갯벌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저는 요즘에는 간척보다는 갯벌 그 상태로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갯벌은 땅일까요? 바다일까요? 밀물 때는 물에 잠기니까 바다일 거고, 썰물 때는 땅으로 드러나니까 바다 위로 드러나니까 땅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머드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뭐 조개도 잡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갯벌을 뭘로 구분을 하냐면 습지로 구분을 해요. 습지라고 하는 거는 항상 물이 이렇게 약간 축축하게 차 있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갯벌을 습지로 분류하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약속한 게 바로 람사르 협약이고, 우리나라의 갯벌들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돼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갯벌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3대 미항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코파카바나 해변을 봤지만 굉장히 길고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 주변에 멋있는 그런 경치, 지형도 나타나고, 근데 이 중에서 더 유명한 거는 세계 10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리스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그리스도 상이 도시를 이렇게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정감과 그 다음에 신비로움을 주는 그런 항구가 바로 리우데자네이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주의 시드니인데요. 호주 시드니 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페라 하우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여기 하버브리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하버브리지는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나 사람이 다니는 거지만 여기는 사람이 요 아치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폴리, 이탈리아인데요. 여기는 유럽적인 그런 풍경이 나타나서 아름답다고 정말 소문난 곳이기도 하고, 나폴리는 이거 말고도 이탈리아의 조폭에 당하는 마피아로 유명한 곳이고요. 주변에 여기에 보면 요 산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인데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주변에 한 도시를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서 없애버린 그런 명성, 그런 걸로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없어진 곳이 바로 폼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가면 바로 이 아말피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해안이 있어요. 저도 가봤지만 진짜 아름답고, 그 다음에 레몬이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꼭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안지리 여행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그 다음에 물지리 여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유키 구라모토 할아버지의 그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피아노 소품이에요. 제가 되게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듣는 곡 중에 하나고,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요. 레이크 루이스는 그 영국의 공주였던 루이스 공주의 이름을 따서 이제는 지은 호수 이름인데, 얘가 로키 산맥 주변에 있으면서 이제 빙하 녹음물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그런 호수물이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한 호수로 마치 거울처럼 그 주변의 풍경들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세계 10대 절경으로 손꼽히는 그런 호수예요. 우리가 물지리 여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호수라든가 아니면 갯벌이나 늪 같은 습지라든가 아니면 온천,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물지리 여행이라고 합니다. 물지리 여행의 첫 번째는 습지 여행입니다. 습지라고 하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물이 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폰지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스폰지 위로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습지라고 했을 때 그 습지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어떤 생태계의 보물 창고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람사르라고 하는 곳은 저기 이란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란의 한 도시에서 전 세계의 환경 보호자들이 만나서 이 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습지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그러면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우리나라에 한 2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앞서서 영상으로 확인하셨던 순천만 갯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웅습지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창녕 우포늪 같은 습지들이 이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습지입니다. 두 번째 물질이 여행은 호수 여행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호수 되게 많은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수만 보자면 크로아티아의 플리트 비치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중국의 주자이거우 호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크로아티아의 플리트 비치를 볼 거고요. 보시면서 그 지형적인 아름다움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리트 비치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 안내판에 표시된 그림만 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한쪽에는 국립공원을 관람하는 다양한 코스가 표시되어 있는데 무려 8개의 코스가 있다. 칸칸이 연결된 차를 타고 플리트 비치의 입구로 이동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보 트레킹이다. 걸은 지 5분도 채 못 돼 에메랄드 빛의 물줄기가 보이고 곧이어 전망대에 도착. 사람들의 이목이 한 곳을 향해 있다. 드디어 플리트 비치의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짙은 녹음과 물빛, 그리고 시원한 물소리가 어우러진 그 웅장함에 어느새 내 자신이 겸손해진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플리트 비치에는 16개의 크고 작은 호수와 92개의 폭포가 계단처럼 흘러내린다. 이탈리아에서 온 방송팀이 플리트 비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리포터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만큼이나 낭낭하다. I think it's a very incredible area and an environment which is pure and absolutely spectacular.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어김없이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그리고 사진이 예쁘게 찍히는 포인트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그 아름다움을 내 카메라에도 담아봤다. 다리 위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내려다보는데 놀랍게도 팔뚝만한 고기들이 줄을 세워놓은 것처럼 헤엄치고 있다. 헤엄치는 고기들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과 파란 하늘. 바로 이런 영상을 담아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떠날 물질이 여행은 바로 온천 여행입니다. 온천 여행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온천이 이제는 있지는 않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온천이 발달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바로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지각운동과 관련해서 이제는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 태평양 주변의 불의 골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태평양 조산대나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처럼 지각운동이 활발한 조산대 주변에서 바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지역에서 주로 이런 온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온천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수안보 온천 같은 경우는 태조 이성계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주 다녔던 곳으로 지금 이름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온천보다는 세계적으로 온천이 유명한 곳은 바로 아이슬란드와 일본이고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곤, 그다음 일본의 백부. 그 중에서 우리는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곤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지에다가 빈칸 채우시고요. 그 빈칸의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후 여행으로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황량한 대지 위에 푸른 오아시스 블루라군이다. 이름 그대로 물빛이 푸른 하늘색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야외 온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모습은 흥미롭고 신기했다. 화산 때문에 바닷속 석호의 물이 지열로 데워져 온천이 되었다. 유황 성분이 많아 우윳빛이 났다. There's a silicone, yeah. It's with silica in it. It's supposed to be very good for your skin. Would you like some? I could. Not for the moment. 블루라곤 온천수는 해수면 2,000m 아래에서 끌어올려지는데 실리카 등의 미네랄 자원도 풍부하다고 한다. 연 4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이 온천은 이제 700개의 아이슬란드 온천 중 으뜸이 됐다. 블루라군 주변 땅에선 계속 김이 올라왔다. 춥지만 따뜻한 나라임을 실감케 한다.